청해 창업시대 청나라는 오탐관계의 구원 요청으로 산해관의 무열 입성하여 북경에 입성했다. 북경에 입성한 예친왕 도르고는 과감한 인물이었다. 그는 청왕조가 명왕조의 뒤를 승계한 왕조라는 사실에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명은 이자성의 유적 집단에 의해 멸망했다. 청은 정의에 입각하여 이자성을 토벌한 것이므로 명나라의 뒤를 승계한 정통 왕조라는 논법이다. 청나라가 심량에서 북경으로 천도했을 무렵 그들의 중국 지배 지역은 북경 일대에 제한되어 있었다. 명실공히 중국을 통일하기에는 요원한 느낌도 있었다. 예친왕은 북경에서 도망친 이자성을 추격했다. 이자성은 하남까지 쫓겨와 부장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엄이 나에게 이만의 군사를 준다면 중주를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자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금성과 의논했다. 우금성은 말했다. 하남 땅은 이엄의 고향입니다. 그에게 이만의 군사를 내준다면 그는 모반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제거해야 합니다. 이자성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거하시오. 우금성이 이엄을 살해하자 유종민이 반발하여 우금성을 죽이려 하는 등 내분이 격화됐다. 동광까지 도망친 이자성은 이곳을 발판으로 세력을 만회하려 했으나 그를 추격하는 청나라의 자친왕과 명나라의 항장 공유덕에 의해 패주하였다. 정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영친왕, 아지커, 오삼계, 상가희 등이 거느리는 별군이 대동에서 북쪽으로 돌아 연안으로부터 섬서로 진출하여 이자성군을 협공하였다. 이자성군은 서한성에 불을 지르고 무관에서 양양을 거쳐 무창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자성은 이곳에서 진용을 정비하여 남경을 공격할 태세를 보였으나 추격하는 청군에게 패하여 구강으로 쫓겨 들어갔다. 이자성은 부하들을 산기슭에 남겨둔 채 홀로 구공산에 올라가 천재묘를 벨에 올릴 때 농민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도 한다. 수령을 잃은 이자성군은 전의를 상실했고 유종민 등은 청군에게 체포되어 살해되었고 이자성의 아들과 대부분의 부하들은 명나라 호광 총독 하등교에게 항복했다. 청군이 동관을 격파한 것은 순치 2년 정월이고 이자성이 죽은 것은 같은 해 윤 6월이었으니 청군의 공격이 얼마나 신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자성의 측근이었던 우금성은 그의 아들과 함께 청나라에 투항하여 중용되었다. 청나라의 시종관 상학주는 우금성 부자의 이 같은 행동에 분개하여 대의명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도리어 상학주가 면직 처분당했다. 이자성 집단을 평정한 청군은 사천에 운거하고 있는 장헌충 토벌에 나섰다. 이 토벌에서 평서왕으로 봉해진 민족반역자 우상계도 출전하였다. 청나라에 투항한 명장수로서 청군 선봉이 되어 자기 나라였던 명나라 토벌에 나선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오삼계 외에 정남왕 공유덕,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증명 등이 있다. 이들은 수십만 청군을 거느리고 세 길로 나누어 반청 세력을 소탕하고 그에 뒤이어 강남으로 향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천지는 민족 항쟁이 계속되었다. 순치 2년 1645년 4월 청군은 양주를 함락시켰다. 사륙이 열흘 동안 계속되어 80만이 죽었다. 이것을 양주 10일이라 부른다. 같은 해 7월 강음이 함락되었다. 죽은 자의 시체가 연못을 메웠다.
강음은 총가구 1만 호에 수비병 1천도 못 되는 소도시였다. 여기서 9만 7천 명이 죽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존자가 53명이었다. 이런 전투가 되풀이되고 확대되면서 강남 여러 곳은 피바다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서 청나라와 내통하여 일신의 영달만 꾀한 자도 많지만 민족을 끝까지 지키려 하는 영웅도 많았다. 남명의 장군 사가법, 장황언, 구식사, 장원충의 부하 이정국, 이자성의 부하 이내형, 학효기, 강음의 영수, 염흥원, 진명우 등은 목숨을 걸고 민족의 적 청나라와 싸운 인물들이다. 그 밖에 무명 애국자 수는 수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남명 정권의 성립. 명나라는 남경을 제2의 수도로 정하고 이곳에 소형 정부 기구를 두어 사태에 대비했다. 원래 명태조 홍무제는 명왕조를 창업했을 때 남경을 수도로 정했고 그 후 영락제 때 북경으로 천도하면서 아버지 홍무제의 능묘가 있는 곳이기도 하여 남경을 특별히 취급하였다. 북경이 영락되고 승정제가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경에서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일었다. 정부를 세울 경우 누구를 황제로 두느냐가 문제였다. 당시 북쪽의 난을 피하여 남경으로 옮겨온 황족 가운데 혈통에 가까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복왕 주유승과 노왕 주상방이다. 황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복왕이었으나 그에게는 인격적 문제가 있었다. 예부시랑 전익겸 등은 복왕에게 7가지 문제가 있다 반대하였다. 그러나 복량총독 마사영 등이 군대를 배경으로 복왕을 옹립했기 때문에 복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숭정제가 죽은 후 황태자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자성이 사내강까지 인질로 잡고 있었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그 후의 생사는 모른다. 살아있다면 그가 정통 황사이므로 다른 황족은 제위에 오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왕은 황제가 아닌 감국으로서 국사를 담당했다. 이것이 남명 정권으로 복왕은 이후 제위에 올라 홍광제가 되었다. 홍광제의 남명 정권은 부패와 무능으로 순치 2년 1645년 5월 15일에 막을 내렸다. 공교롭게 1년 전인 5월 15일에 즉위했으므로 즉위 일주일 기념일에 남경이 함락된 것이다. 그 후 당왕 용무제의 정권, 제왕 영력제의 새 정권이 세워졌으나 이 새 정권의 조정에 벼슬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부패하여 정권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도처에서 일어난 봉기군의 뒷받침에 힘입어 남명 정권은 18년간에 걸쳐 유지되었다. 마지막 영력제는 멀리 미얀마까지 도망쳤으나 여기서 민족 반역자 오삼계가 등장한다. 오삼계는 미얀마 국경까지 군사를 보내어 영력제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오삼계는 영력제를 처형한다. 이렇게 해서 남명 정권은 멸망하였으나 그 무렵 바다를 사이에 둔 대만에서는 정성공이 영력을 연호로 사용하면서 청나라에 대항하고 있었다. 정성공은 복권의 천주 출신으로 원명은 정삼이다. 아버지는 정지룡으로 해적 출신인데 나중에 명나라에 귀순했다. 어머니는 일본인의 딸로 정성공은 일본의 히라도 태생이었다. 지금도 히라도에는 정성공의 비가 세워져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그는 7살 때 일본을 떠나 귀국했는데 무예를 좋아했다. 청군이 산해관을 넘어
북경이 육박할 무렵 난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용무제가 복건성의 복주에서 남명 정권을 세우자 정성공은 그의 아버지 정주룡의 주선으로 용무제를 아련했다. 용무제는 그에게 주씨성을 하사했다. 이때부터 이름이 성공이 되었다. 용무제의 남명 정권은 정주룡을 비롯한 그의 일족들의 무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 청군이 절강으로부터 복건성으로 밀려오자 복건의 주력 부대는 절강과의 경계선인 선하령에서 항전태세를 갖췄다. 대원수의 정홍규, 부원수의 정채가 임명됐다. 대원수는 정성공의 숙부였고 부원수는 정성공의 종령이었다. 이때 정성공도 선하령에 있었다. 그러나 정성공의 아버지 정주룡은 비밀리에 민족반역자 홍승조와 내통하며 선하령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청군에 투항했다. 정성공은 정주룡의 투항을 반대하여 울면서 간하였으나 돌이키지 못했다. 정주룡은 투항 후 북경으로 가고 정성공은 바다로 나와 반청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성공의 대만 경략. 정성공은 반청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착용하고 있던 유관과 유복을 벗어던지고 군장으로 갖춘 후 공자묘를 참배했다고 한다. 정나라에 투항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이다. 순치 15년 1658년 5월 정성공이 거느리는 북벌군은 마침내 발진하였다. 17만 5천 군율은 준엄하여 살인가는 민가의 파괴, 농우를 죽인 자 등등은 효소하고 그 상관도 연좌 처치한다고 포고했다. 7월에 주산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전투훈련을 하고 8월 9일 출발했다. 그의 전 함대는 양산에 도달하였으나 이곳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300척 가운데 100척이 파손되고 8,000명이 죽었다. 정성공의 측실과 자녀 몇 사람도 죽었다고 한다. 정성공은 부득이 북벌 계획을 수정했다. 그는 온주 가까이 있는 반석위를 국가 군사 재건기지로 삼아 군선의 제조에 박차를 가했다. 다음해 3월 25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부대들이 반석위에 집결하였다. 정성공은 주산 열도의 역항에 간부들을 불러 훈시했다. 우리가 반청의 깃발을 내걸고 고생한 지 10년. 결전의 날이 왔다. 우리의 수건사업의 성취가 이번 싸움에 있다. 정성공은 함대를 이끌고 북상하여 지난해 악몽의 현장이었던 양산을 통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양산의 바다는 잔잔했다. 항주만 입구를 새로 질러 장강에 들어선 함대는 남경을 향해 거슬러 올라갔다. 최종 목표는 북경의 청왕조를 정복하는 일이었으나 우선 남경을 공략하자는 것이다. 함대는 과주, 진강 등 청군의 기지를 함락시키고 남경으로 갔다. 계속적 압승에 정성공은 적을 얕보게 됐다. 7월 22일 정성공의 생일인데 그는 자기 생일을 기념해 남경을 함락시키려 했다. 그러나 성 밑에서 대패를 맛보았다. 숙명도에 주둔하고 있던 반청 세력이 구원을 약속했으나 전투가 벌어지자 나서지 않았고 남경성의 옛 신책문은 앞이 가리워져 보통 성벽처럼 보였다. 이것은 청군의 위장 전술이었다. 정성공의 군단은 각 성문 앞에 철통같이 포진해 있었으나 보이지 않는 성문 앞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었다. 이 신책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청군은 정성공 군대를 쳤다. 정성공의 오른팔 감휘가 체포되었고 장령 임승 진괴 만리의 이필이 전사했다. 아모이로 돌아온 정성공은 남명 정권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왕작을 사퇴했다. 그는 영력제로부터
연평군 왕에 봉해졌다가 조왕으로 격상되어 있었다. 자신이 왕작을 박탈하고 스스로 벼벌한 것이다. 그는 초토대장군이라는 칭호만을 사용하였다. 이후 그는 충신묘를 세워 북벌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 정성공은 해상 전투에서는 우세했으나 육지는 아모이 한 곳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북벌을 단념한 정성공은 어디엔가 확실한 발판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대만을 목표로 삼았다. 대만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대만의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에 탄압에 허덕이고 있었다. 장성공은 동인도 회사에서 해고당한 통역 하빈으로부터 대만은 옥야 천리로 왕업을 이룰 만한 곳이니 이곳에 출병하여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을 받았다. 대만의 넓이는 36,000 제곱킬로로 중국의 영토였는데 1624년 정성공이 일본에서 태어나던 해에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다. 대만을 정복한 네덜란드인은 이곳에 성을 쌓고 대만 백성들을 착취했다. 대만 백성들은 이따금 봉기했으나 그때마다 진압되었다. 1625년 봉기 때는 8,000명이 살상되었다. 대만 백성들은 정성공의 진군을 고대하고 있었으나 네덜란드 식민 지배자들은 정성공의 내심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모이에 스파이를 보내어 정성공의 동정을 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역 합의는 네덜란드 식민 당국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대만의 지도까지 보내어 출병을 요청하였다. 1661년 정성공은 대만 공략에 나섰다. 이해는 청나라 순치 18년으로 격동의 해였다. 이해 정말 순치제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고 남명 정권의 영력제가 미얀마로 도망쳤다가 오삼계에게 인도된 것도 이해 12월이다. 1661년 4월 정성공은 350척의 군함에 25,000의 장병을 싣고 대만으로 갔다. 이 함대는 노기문항에 들어가 적감성에 육박했다. 적감성의 네덜란드군은 노기문항의 수심이 얕고 항로가 좁아 2척 정도 배밖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정성공의 대군의 기습 공격을 생각하지 못했다. 네덜란드군은 당황하여 대만 총독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중국병의 기습 공격으로 위급한 상태임. 그러나 네덜란드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적감성은 정성공 손에 들어왔다.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정성공은 계속 대만성을 향해 진군했다. 여기에는 많은 네덜란드 병력이 있었고 총독도 있었다. 정성공은 네덜란드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곳 대만은 중국인이 개척한 땅으로 중국의 영토다. 우리 군대는 이를 되찾기에 온 것이다. 형세를 잘 판단하라. 불리하다고 생각되거든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 그러면 우리 군사도 무기를 거두고 성의로 대해주겠다. 만약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붉은 길을 올려라. 쌍방 간의 결전이 있을 뿐이다. 생사 여탈의 권리는 우리 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네덜란드 총독은 무기 탄약 군량 등이 충분하고 성의 수비 또한 견고하다고 확신하고 붉은 길을 내걸었다. 전투는 한 달, 2달 끌다 8개월 동안 계속됐다. 네덜란드 병사 1,600 중에 반 이상이 전사하고 식량도 바닥났다. 물의 공급도 끊겼다. 이런 상황에서 정성공의 군이 총공격하는 순간 네덜란드 총독은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이때가 1662년 2월 1일이다. 이렇게 해서 대만은 38년 동안 이어져 오던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돌아온다. 이날부터 대만에는 변화가 있었다. 백성들의 피와 살을 짜내는 세금이 사라지고
농업에서는 철제 농구와 농우가 사용되게 되므로 생산력이 좋아졌다. 또 수십만의 이민을 대만에 받아들여 대만 개발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정성공은 또 산간지대에 사는 소수민족인 고산족의 생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군대에 둔전을 설치할 때 고산족의 농경지 사용을 엄금하고 고산족에게 종자나 농우를 제공하거나 농업의 경험이 풍부한 한족을 보내어 농사일을 돕게 했다. 정성공은 대만의 일부 이현을 두어 관제와 법률을 정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에도 힘썼다.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대만의 경제와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해석하기 정성공은 대만을 복귀시킨 후 1년이 채 못되어 병사했다. 이후 그의 아들 정경이 승계하여 19년 동안 대만을 통치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 1681년 정경이 죽은 후는 대만의 지배자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 3년 후인 1683년 청군이 대만에 출병하자 정경의 아들 정극상은 투항한다. 이렇게 정실족의 40년에 걸친 반청 항쟁에 종지부를 찍고 청나라는 통일대업을 완성한다. 3번의 난 평정 1661년 순치제가 24세의 나이로 제위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 현엽이 제위를 승계하니 청의 성조 강희제다. 순치제의 퇴위와 강희제의 즉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 순치제의 퇴위에 얽힌 이야기는 청나라 역사상 3대 의혹의 하나이다. 퇴위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설, 시련에 의한 퇴위라는 설, 천연두를 앓다 죽었다는 설 등이 있다. 강희제의 계승에 따른 소문으로는 원래 그가 제위 계승자의 서열에 들지도 못했는데 여러 황제 중 유일하게 천연두를 앓은 마마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직계 황통이 끊기는 것을 염려한 순치제가 자기의 후계자로 강희제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제위에 오른 강희제는 당시 8세의 나이였다. 8세의 어린 강희제는 아버지 순치제의 유언에 따라 사명에 명망 있는 만주족 출신 대신을 보정 대신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자문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 오우바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대단한 야심가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다. 강희제 나이 16세 때부터 직접 정사에 임했으나 오우바이는 계속 강희제를 무시했다. 어느 때 보정 대신의 한 사람인 스크사하가 정치 문제를 둘러싸고 오바이와 대립했다. 오바이는 음모를 꾸며 스크사하를 모함하고 강희제가 스크사하를 죽이게 강요했다. 강희제는 이것이 오바이의 조작임을 알고 스크사하의 처형을 망설이자 불만을 뿜은 오바이는 강희제 앞에서 호통을 쳤다. 그러나 강희제는 이런 오바이를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오바이는 조서의 내용을 위조해 스크사하를 처형했다. 어느 날 병을 핑계삼아 집에서 쉬고 있던 오바이는 강희제에게 병문안을 오게 했다. 강희제는 방문했다. 방을 들어서려는 순간 이를 본 오바이는 이불 끝을 다독거렸다. 그의 눈은 살기로 차 있었다. 강희제의 호위병이 이불을 젖히자 그 밑에는 큰 칼이 번뜩이고 있었다. 호위병이 칼을 빼어들고 오바이를 에워쌌다. 강희제는 이 일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말하였다. 칼을 몸 곁에 간직하는 것은 만주의 전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순간은 무난히 수습되었으나 이 일 후에 강희제는 오바이를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 후 얼마 후에 강희제는 귀족 자제들 가운데 자신의 친위대를 선발하여 금원에서 이달 친위대원들과 무예를 닦았다. 오바이는 이런 모습을 보았으나 그는 어린 황제가 아마 전쟁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궁정 내공문에 들어선 오바이는 강희제의 친위대원에게 둘러싸여 포박되었다. 강희제는 오바이의 죄상을 조사해 재판에 회부했다. 사형이었다. 오바이는 황제에게 직소하여 윤허를 받았다. 아무 말도 않고 입던 옷을 모두 벗었다.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다. 전장에서 강희제의 할아버지인 홍타시의 위기를 육탄으로 막아 구원했을 때 입은 상처였다. 강희제는 오바이의 사형은 면하되 직위는 박탈하고 평생 구금시켰다. 신변의 위험인물을 제거한 강희제는 또 어려운 문제를 맞았다. 3번의 반란이었다. 청나라의 초창기 청나라 조정은 남쪽 지방에 삼왕을 봉했다. 운남 귀주 지방에 방위를 담당한 평서왕의 오삼계, 광동 지방 방위를 담당한 평남왕의 상가희, 북권 지방의 방위를 담당한 정남왕의 경중명을 봉했다. 이 세 왕을 3번이라 한다. 그중 가장 세력이 강한 것은 평서왕 오삼계였다. 오삼계 일파는 그 세력을 빙자하여 횡포가 심했을 뿐 아니라 북경의 청나라 조정에 대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강남에서는 백성들이 청왕조의 불만을 뿜고 반청 활동을 했을 뿐 아니라 남명 정권의 반항도 끈질겨 이들 3번에게 토벌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쓸 여가가 없었다. 강희제 즉위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들 반청 세력이 모두 평정되고 남명 정권도 멸망한 후였다.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과의 모순도 수습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청나라 조정은 한숨을 돌리며 팽배일로에 있는 3번 세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려 하였다. 평남왕 상과회는 그의 아들 상지신의 과의 불화로 더욱더 망양 향수에 젖어들게 되었다. 그는 그의 고향 요동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의 아들 상지신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광동에 머무르게 해달라는 청원을 북경 조정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상가이의 귀향과 은퇴는 허락되지만 그의 아들에게 왕위 계승은 허락할 수 없다고 답장이 왔다. 강희제는 이번 기회에 번왕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다른 번왕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운남의 오삼계와 북권의 경정충은 상가희 일행의 일가에 대한 조치가 예외적인가 아니면 다른 번왕에게도 적용되는가를 탐지하기 위해 다 함께 북경 조정의 절번을 상주하여 강희제의 처분을 기다렸다. 이들의 철번 요구 속셈은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위협과 같았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회의가 열렸다. 강희제는 20세였고 대신들은 오삼계 등의 철번 상주에는 반드시 계략이 있으므로 이를 승인할 경우 오삼계 등에게 모반의 구실을 준다 하여 철번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오부상서 미사한, 병부상서 명주, 영부상서 망락 등 3인은 철번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들의 세력은 더 강해져 완전한 독립국 형태를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이다. 강희제는 다수 의견을 물리치고 소수 의견을 채택할 뜻을 밝혔다. 오삼계 등은 진작부터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 철번 요구를 승인하여도 모반할 것이고 보류하여도 모반할 것이다. 어차피 모반할 바에야 일찌감치 모반을 일으키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오삼계 등의 철번 요구는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철번 승인이 결정된 것은 강희 12년 1673년 7월로 이를 알리는 직사가 각 번왕에게 파견되었다. 오삼계는 철번 승인의 직서를 받자 열같은 불덩이가 솟았으나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철번 요구가
보류될 것으로 믿고 모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벌일 작정이었다. 오상계가 모반을 일으킨 것은 그해 11월 21일이다. 모반을 일으킨 데는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을 세우기 위해 명나라의 황통을 이을 만한 후손을 찾아 그를 추대하려 했으나 누구 한 사람 응하지 않았다. 명나라 남명 정권의 마지막 황제 영력제를 곤명에서 죽인 것이 바로 오삼계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오삼계는 청왕조에서 받은 왕직과 의관을 벗어던지고 30년 전에 버렸던 명왕조의 장군 갑주로 무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곤명교회에 있는 남명정권의 영력제의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명나라에 충성할 걸 맹세하였다. 이때 이르러 오상계는 지난날의 반민족적 매국 행위를 참여했을 것이다. 반청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일어난 오삼계는 순식간에 장강에 진격하여 사천으로부터 오남으로 나와 완주, 상덕, 악주, 형양 등을 점령했다. 조정에서는 오상계를 고립시키려 했다. 일단 철번을 승인했던 광동의 상가희 부자와 복건의 경정충에게 철번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복건의 경정충은 이것이 오삼계를 고립시키자는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삼계와 협력하여 모반에 가담하기로 했다. 이때가 강희 13년 3월이다. 한편 광동의 상가희 부자는 이런 시점에서도 여전히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정나라 조정에서는 상가희를 친왕에 승격시키는 등 파격적 조치를 취하여 모반에 가담하지 않게 회유했다. 이때와 같이 하여 오삼계로부터는 상가희에게 모반을 권유하는 서신이 당도해 있었다. 상가희는 이 서신을 그대로 조정에 보내어 자신은 모반할 뜻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아들 상지신은 강희 15년 1676년 2월 아버지 상가희를 유폐시키고 오삼계에 가담한다. 상가희는 유폐 중 병사했다. 상지신이 모반에 가담함으로써 3번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장강이 남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 청군은 예살랑보다 선전했다. 그것은 민심이 3번보다는 청나라 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3번 토벌에 동원된 군대는 대부분이 한족 군대였다. 이들 한족 군대는 3번이 내세운 민족대의의 부르짖음에 동조하지 않았다. 3번이야말로 민족의 대의를 배반한 원흉이기 때문이다. 오삼계는 그의 휘하 군대를 둘로 나누었다. 이것이 패전의 요인이다. 오상기로서는 정군을 집중시켜 압도적 전력으로 적의 거점을 하나하나 괴멸시키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둘로 분산시킴으로써 양쪽에서 불리해졌다. 강희제는 초반에 불리했으나 기정방침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오삼계의 아들 오웅웅은 태종 홍타이지의 딸과 결혼하여 북경에 살고 있었는데 강희제는 오웅웅을 처형함으로써 3번의 토벌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삼계의 양로군은 양쪽에서 모두 전세가 불리하여 저지당한 채 폐색이 짙어갔다. 오삼계의 양로군이 불리하다는 소식은 3번의 연합세력 전선에도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다. 대세를 관망하며 유리한 쪽에 가담하려는 기회주의적 경향이 짙었던 다른 두 번왕은 오삼계의 전세가 불리하자 공문위를 뺐다. 2월에 청나라에 모반했던 광동의 상지신이 12월에 이르러 귀순하기로 했다. 조금 앞서 복권의 경정충은 이미 청나라에게 항복하여 왕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주에 유임하라는 허락을 받고 있었다. 상지신은 아마도 경정충에 대한 청나라 조정의 조치를 듣고
귀순의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강희 17년 1678년 3월 오삼계는 장사에서 형주로 이동하여 이곳을 정천부라 이름하고 즉위식을 올렸다. 황제가 되었다. 나라 이름을 주, 연호를 소무로 정했다. 그러나 즉위식을 올린 오삼계는 인기 정책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3월에 즉위하여 8월에 죽었으니 황제 생활은 5개월의 단막극이었다. 5개월 사이 대만의 정경이 중국 대령의 출병에 해징성을 함락시키고 천주성을 포위했다. 오삼계가 죽은 것은 나이 67세였다. 중추가절 한가위를 맞아 달구경을 하던 중에 죽었다 하는데 그의 곁에는 예의 진원원도 있었다. 그녀도 나이가 들었을 것이다. 일설에는 오삼계의 사인이 그의 사위 호국주가 청나라에 항복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다 죽었다고 한다. 오삼계가 죽자 그의 부장들은 운남에서 오삼계의 손자 오세번을 황제로 옹립했다. 그러나 반란군의 전도는 암담하게 되었다. 청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다. 그리고 반란 왕조 황제 오세번은 귀주로 도망쳤다가 다음 해에는 운남으로 도망쳤다. 오세번은 같은 해 10월 청나라 대군에게 포위되어 그곳에서 자살로 일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해서 강희 12년 1673에 일어났던 3번의 난은 9년 만인 강희 20년에 1681년에 마무리된다. 광동의 상지시는 오삼계가 죽은 후에 겨우 군사를 움직여 광서의 무선을 공략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격파한다. 횡포한 행위가 많았던 상지신의 평판은 북경 조정순에도 알고 있었다. 상지신은 체포되어 북경으로 송치되어 반란 왕조의 수령 오세번이 반란 항쟁을 계속하고 있던 강희 19년 9월 처형되었다. 이로써 그 다음에 오세번의 자살과 함께 광동 운남의 두 번왕은 소멸되었다. 남은 것은 복건의 경정충이다. 경정충은 이따금 대만의 정군을 공격하는 한편 복건의 반청 세력과 싸워 청나라에 대한 충성의 뜻을 확인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두 번 왕을 소멸시킨 청나라가 복건만을 남겨둘 리가 없었다. 운남의 오세번이 소멸한 다음 해 정월에 경정충도 처형됨으로써 3번은 완전히 소멸된다. 강희 22년 1683년 8월 청나라의 수군대족 대제독 실랑이 대만을 공격하자 대만의 정극상이 청나라에 항복함으로써 강희제는 중국을 통일한다. 네르친스크 조약. 러시아 제국은 원래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나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에 걸쳐 있었던 중국 내란의 틈을 타 남하하여 아시아 동부 지역의 흑룡강 상류지대의 모습을 나타내어 네르친스크 알바진 등지에 진지를 구축했다. 알바진은 흑룡강 북쪽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수상교역의 중심지다. 러시아군은 제멋대로 약탈을 감행해 다후르족이 살고 있는 목성촌에서는 661명의 남자가 살해되고 부녀자 350명이 끌려갔다. 청나라가 3번의 난을 평정한 후 다음 해인 강희 21년 1682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친히 성경, 심양에 거동하여 러시아 제국의 동태를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하여 1685년 알바진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사이에 전투가 시작된다. 1685년 5월 청나라 군사 1만 5천이 알바진을 포위하자 러시아 군사령관 토르푸치는 항복했다.
강희제는 이번 전투가 러시아 제국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 장병을 석방하고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타이른 후 본국에 송환토록 했다. 토로프치는 철퇴했다. 그러다가 청군이 러시아 진지를 모두 파괴한 후 회군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알바진으로 돌아와 구축했다. 강희제는 분노하여 이번에야말로 침략자를 응징해야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1686년 다음 해인 1686년 2월 청나라는 알바진을 다시 공략했다. 사령관 토로프치는 이번에는 항복할 기회마저 잃고 전사했다. 알바진을 포위한 지 반년이 지나자 러시아군은 식량이 없어져 생존자가 150명이 되었다. 러시아 왕조도 그 태도를 바꾸어 강화 교섭으로 국경선을 측정하자는 국서를 보내왔다. 강희제도 제의를 받아들여 그해 9월 정전을 명했다. 강화는 네르친스크에서 열렸다. 1688년 러시아와 청나라 강화 교섭 사절이 네르친스크를 향해 오고 있을 무렵 몽고 중가르부의 수장 가르단의 기병이 몽고 초원을 휩쓸고 청나라 강화 교섭 사절이 가고 있는 도로 일대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때문에 청나라의 사절이 네르친스크를 향해 가는 길이 막혔다. 이 보고를 받은 강희제는 강화 교섭 사절에게 귀환하라고 했다. 원나라 멸망 후 몽고 세력은 내몽고와 북부의 카르카 몽고, 서부의 에르트 몽고의 3부로 갈려 있었다. 에르트 몽고는 그 후 명나라 중엽에 이르러 오이라트부로 바뀌었는데 오이라트부는 토목의 변에서 명군을 대파한 적이 있다. 명나라 말기에 이르러 이 오이라트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시 독립된 사부로 갈라졌다. 즉 발하시호 동쪽에서 천산 이북의 1, 2강 유역의 중가르부, 우름치 일대에서 청해 지방으로 이동한 호쇼트부, 올지스강 연안 일대의 도르베트부, 탈바 하다이 일대의 토르구트부의 네 세력이다. 여기서 중가르부의 수장 가르단에 대해 알아보면 가르단은 원래 중가르부의 수장이었던 센게의 동생으로 형의 뒤를 이어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가르단은 센게의 아들을 축출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가르단은 그의 강대한 병력을 방패로 삼아 천산의 남북과 청해를 정복하고 오이라트 몽고의 다른 삼부와 위구르 등 여러 부족을 억압하고 있었다. 또 러시아와 강화 교섭에 임하는 청나라의 사신이 네르친스크로 향하던 해에는 러시아와 결탁하여 몽고 북부까지 들어가 카르카 몽고를 유린했다. 가르다는 다시 남쪽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쳐 만리장성에서 450km 되는 지점에까지 군사를 파견하고 있었다. 가르단의 확대는 청나라 북경을 불안에 몰아넣었다. 동북지방에서의 러시아 침입과 서북지방에서의 가르단의 확대는 암암리에 결부되어 청나라를 위협했다. 이 두 세력이 연합하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강희제는 우선 적의 세력을 분산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강희 28년 1689년 강희제는 러시아 제국에 사제를 보내어 중지되었던 강화 교섭을 진행시켰다.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강희제는 네르친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서서 국경선을 측정하려 했다. 이른바 네르친스크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골자는 흑룡강의 외지류인 고르비차 강을 국경선으로 한다. 2. 월경자의 인도 문제. 3. 양국 민간인의 교역 허용 등이다. 이 조약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
청나라 말에 이르러 러시아는 이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면서 중국 동부지방에서만도 100만여 제곱킬로의 땅을 빼앗아갔다. 러시아와의 강화 교섭으로 양국 간의 국경선을 측정한 강희제는 가르단 토벌에 나섰다. 강희 35년 1696 강희제는 대군을 거느리고 내몽고의 원정에 열하 근처의 우란푸톤에서 가르단 부대를 대파하고 그 후 울란바토르 동남에서 가르단의 주력 부대에 치명상을 입혔다. 가르단은 타밀강까지 도망쳐 들어갔다. 그러나 청군의 위력 앞에 고립되어 마지막에는 알타이 산에서 음독 자살했다. 이렇게 강희제의 가르단 토벌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역대 중국의 황제가 외몽고에 친정한 것은 드문 일로 명나라 영락제가 처음이다. 영락제의 친정 목적은 외몽고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강희제의 외몽고 친정은 외몽고를 중가르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외몽고를 완전히 마음속으로부터 복종시킨 쾌거다. 그 후 200년 동안 외몽고는 완전히 청나라 영토가 되었다. 청의 중국 지배 정책. 청나라의 중국 지배 정책은 제3대 세조 순치제의 치세 때 대체적 기틀이 잡혀졌다. 그리고 강희제의 제위 기간에 통치 조직이 형성됐다. 청나라는 북방민족으로서 중국을 정복한 점에 있어서는 원나라와 같지만 한민족 지배 정책에서는 원나라의 한민족 지배 정책보다 관대했다. 원나라는 시종 그들의 무력에 자신감을 갖고 중국의 토지와 백성을 자기의 재산으로 간주했다. 이에 반해 청나라는 중국 백성들을 질곡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다. 일찍이 남경의 보광 정권이 북경에 버티고 앉은 청나라 조정에 대하여 사내간 밖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그런 조건하에서 선린수호할 것을 제의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북경에 와 있던 예친왕 도르고는 청나라 조정의 입장을 밝혔다. 청나라는 원래 명나라와 우호국이었다. 그러나 정치가 문란하여 유적의 난을 만나 사직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그래서 청나라는 유적을 토벌해 백성들을 구제했다. 이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군림한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 천명이다. 남경의 명나라 유신들은 명의 후계자임을 주장하나 너희들은 일찍이 북경의 명나라 천자가 유적의 침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구원한 일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이것은 남경 정권에 대한 혹독한 힐문인 동시에 청나라야말로 천명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원왕조 지배는 순전히 몽고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나라는 만주족과 한족이 협동으로 정치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내각 대학사는 만주족 한족 각 3명, 그 밑의 협관대학사는 각 1명, 육부의 상서 좌시랑 우시랑을 모두 만 한족 각 1명으로 하여 공평하게 하였다. 공용어는 만주어였으나 중국어를 곁들였기 때문에 번역하기 위하여 각 가문의 필첩사를 약간명 두었다. 지방행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중국인의 자치에 위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방의 방위 임무는 중국인으로 조직된 녹영병이 담당하고 녹영병은 각 성의 총독 순무 제독이 통할했다. 청나라 조직은 매우 교묘했다. 만주족과 한족이 협력하여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실제로는 만주족과 한족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나쁜 일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나쁜 일을 못함과 동시에 좋은 일도 못하게 되었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가에 대하여
좋은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보다는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강했다. 청대의 번영기. 산서의 태원에서 수도 북경으로 가는 길거리에 네 사람의 장정이 맨 한 채의 가마가 걸음을 재촉했다. 가마 속에는 얼굴이 창백한 사나이가 숨을 헐떡이며 가마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 사나이는 태원 출신 부청주라는 자였다. 그는 청나라 초창기의 명신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청나라에 벼슬하기 전에는 반청 비밀 조직인 주루사를 조직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가 사형을 면한 인물이었다. 그 후 동지의 도움을 받아 탈옥에 성공했으나 반청 의지는 소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희제는 이 반청의 지사 무청주를 조정에 불러들여 관리로 등용할 작정이었다. 부청주는 병을 핑계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강희제는 최우수단으로 그를 가마에 태워 북경에 데려오도록 조치한 것이다. 부청주가 북경에 이르자 강희제는 아무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각 중서에 관직에 임명하였다. 내각은 당시 조정의 최고 기관이었고 중서는 내각에서 문서를 기초하고 국사를 기록 번역하는 칠품관이었다. 이 같은 등용은 출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은전이었으나 부청주 입장에서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부청주는 강제로 자금성 정문에 왔으나 그까지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강희 18년 1679년에 있었던 일로 이 해에 강희제는 관리 등용 시험인 박학홍사과를 설치했다. 강희제는 왜 반청의 지사를 관리로 등용하려 하였는가? 당시 강희제는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했으나 민십 수습면에서 난제가 있었다. 기계에 있는 한족과 몽고족 지식인들을 회유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강희제는 3번의 난이 평정 단계에 이르자 박학홍사과를 설치하여 지식인을 회유한 것이다. 사자를 지식인들에게 보내 출사할 것을 강요했으나 또 실패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을 가마에 태워 북경으로 끌어올려 시험을 보도록 하였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도 강희제는 이들 지식인들을 회유하여 관직에 등용했는데 주존이 모기령, 우동 등이 그런 인물이다. 청나라는 한족 지식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문치는 물론 문화사업도 할 수 없었다. 강희제는 모인의 기질이 많은 인물이었으나 피나는 노력으로 면하기 열중하는 호학인이었다. 그가 즉위한 것이 8세이니 그는 제왕의 지위에 있으면서 제왕학을 공부한 셈이다. 그는 한족 출신 대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학문 가운데에서 주자하게 관심을 보였다. 또 예수의 신부로부터 수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강희제는 학자들을 북경에 모아 대대적 서적 편찬 작업을 벌였다. 이런 사업 가운데 유명한 것은 중국 최대의 자전으로 일컬어지는 강희자전이다. 이 책의 편찬 사업은 강희 49년 1710년에 시작되어 6년 후인 강희 55년에 완성되었는 바 수록된 자수는 47,035자, 고문자 1995자, 의 대작이다. 1세의 명군 강희제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에게는 자그마치 35명이나 되는 황자가 있었다.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황태자로 세워졌으나 자질이 나쁘고 비행이 많아 아버지 강희제의 마음을 괴롭혔다. 강희제는 이 황태자를 폐했다가 중신들의 간언을 받아들여 복위시켰다. 그러나 강희 51년 1712년에 다시 폐하고 그 후로는 황태자를 세우지 않았다. 이때부터 청나라는 황태자를 세우지 않는 게 관례가 되었다. 후계자는 오로지 유조에 의해 결정하게 되었다. 강희제의 유조에 따라 넷째 아들 윤진이 황사가 되었는데 이가 옹정제이다. 유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가 황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관례는 결과적으로 보아 청나라의 다행이다.
황태자로 세워졌던 둘째 아들에게 비행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황태자라는 지위가 더욱 그를 타락으로 빠져들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황제가 죽을 때까지 후계자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황태자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길 수도 없다. 이 같은 관례는 어쩌면 훌륭한 후계자를 길러내기 위한 한 방편이다. 황제가 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성 안에 건청궁 황제의 옥좌 바로 뒤 정대 공명이라 써붙인 액자 뒤에 황제가 후계 황제로 지목할 황자의 이름을 써 비단갑에 밀봉해 놓았다. 이런 제도는 옹정제 때 시작되어 청나라가 막을 내릴 때까지 지켜졌다. 강희제는 제위 60년에 죽었다. 강희제의 시대는 청나라의 창업, 흥룡의 시대였다. 강희제는 정모에 열중한 일세의 명군이었으나 옹정제도 또 강희제 못지 않았다. 그는 수면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았다.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황제란 완전 독재자로서 사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육친에 대해서도 냉혹하였고 자기를 황제로 옹립한 중신들에게도 가혹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옹정제의 열성 가운데는 독선적 요소가 있다. 강희, 옹정, 걸륭의 3대에 걸치는 청나라 황금시대의 암흑상으로 지적되는 바 문자의 옥은 옹정제 시대에 가장 처절했다. 여유량의 사건이 유명하다. 이 사건 주인공 여유량은 강희 22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변발을 거부하고 불문에 귀의하여 법명을 내가라 했다. 주제학이 심취하여 화의 즉 중화와 이적의 구별을 밝히는 이론을 전개했다. 그의 이론은 강렬한 민족주의와 복고사상을 고취한 것으로 과거 지망생들의 참고서가 되었다. 여유량 사상에 공명한 호남의 학자 증정이 사천 총동 악종기에게 밀세를 보내 반청운동에 결기할 것을 촉구한 데서 사건이 발단되었다. 악종기는 남송의 충신 악비의 후손이었으므로 당신의 선조와 싸운 여진족의 금나라 후예인 청나라와 마땅히 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촉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악종기는 증정이 보낸 밀사를 체포하고 증정도 호남에서 체포되어 북경으로 송치되었다. 옹정제는 친히 증정을 신문하여 그 문답 내용을 대의각 미록이라는 책으로 발간하였다. 황제가 직접 신하와 더불어 이론적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일찍이 없었지만 옹정제는 확고한 신념과 자신을 가지고 이론적인 문답을 벌인 것이다. 결국 증정은 옹정제에게 설파되어 청나라를 지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형을 면했다.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된 여유량은 묘를 파헤쳐 보관 참시되고 그의 일족도 처벌을 받았다. 그의 저서가 금서로 지정된 것은 당연하다. 옹정제는 58세에 죽고 그의 유조에 따라 걸륭제가 그 뒤를 이었다. 옹정제가 즉위한 것이 45세이니 그의 재위기간은 13년이다. 그러나 그는 강희에서 걸륭으로 이어지는 황금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다. 강희, 옹정 두 황제의 재정정책에 후광을 입어 걸륭제는 좋은 재정 위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강희 60년 동안이 통일 창업 흉룡의 시대였다 한다면 옹정 13년은 계승보전이었고 걸륭 60년은 난숙의 시대였다. 걸륭제는 옹정 13년 1735년 9월에 즉위했다. 그는 아버지 옹정제가 사면했던 증정을 처형했다. 걸륭제의 이 같은 조치는 새로 즉위한 황제로서 한족의 반청 항정자들에 대하여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한 배려에서였다. 걸륭제의 문화사업 가운데 빛나는 것은 사고 전서의 편찬 작업이다.
경사자집의 사부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채록한 서적의 수는 3,500종이다. 사구전서의 편찬 사업은 건룡 37년에 시작되어 10년 동안 완성되었다. 강희제와 건룡제가 서적의 편찬에 힘을 기울인 첫째 목적은 고대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점보다 지식인을 포섭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건룡제의 사구전서 편찬에는 또 다른 목적도 있다. 대대적 서적 검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서적을 모아 그 가운데 청나라의 정치를 비난하는 내용이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하여 저촉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고쳐 쓰도록 한 것이다. 역사를 일별하건대 서적을 불사르거나 개찬하는 일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행위다. 아무리 책을 불지른다 해도 민족의식을 불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건룡제 시대의 최대의 문자의 옥은 호중조의 사건이다. 호중조의 시집 가운데 불경스러운 내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건룡제는 사고전서 편찬이라는 업적을 이룩하였는데도 분서객류를 단행한 진시 황제와 함께 문화의 파괴자라는 사가들의 비평을 받아야 했다. 청나라 황금시대의 많은 한족 출신 지식인들이 문자욕으로 처형되고 그들의 저서가 금서가 되었으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금서를 숨겨둔 사람도 많았다. 이것은 청나라가 망한 후 금서가 다량으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청의 쇠퇴기, 강희, 옹정, 건룡에 이어지는 청나라 황금시대가 100년 동안 계속되자 황제를 비롯한 호족들은 축제와 사치를 누렸다. 여기에는 농민들의 피땀이 얼룩져 있었다. 하북성 회유 땅의 학신은 황제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데 백은 10만 양을 소비했다. 특권계급의 사치와 호화스러운 생활의 이면에는 농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다. 관중에서는 100만 명을 넘는 유랑민이 발생했다. 건룡 39년 1774년부터는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더니 가경원년 1796에는 백령교 반란이 일어났다. 농민반란의 지도자 가운데 여성이 적지 않았다. 여성에 의해 영도되었던 반란 역사로는 당나라 시대 절강에서 반란을 일으킨 진석진, 명나라 때 산동의 농민 반란 지도자 당세아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걸들이었다. 가경 원년에 일어났던 백령교의 반란 때 산하 각군을 지휘했던 왕총아도 여자였다. 양양 땅의 재림과 결혼했으므로 제왕씨라 부른다. 재림은 백령교의 교주로 양양 지방의 관리였다. 그 무렵 청나라에서는 산동의 백령교도들이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이유로 백령교도들을 체포하였고 각지의 독직 관리들도 이에 편승하여 무고한 농민을 협박하여 행패를 하였다. 재림은 백성들과 힘을 합하여 모반을 서둘렀으나 불행히 사전에 발각되어 100명의 동지와 죽음을 당했다. 이에 분노한 재림의 처 왕총아는 재림의 뜻을 이어받아 요지부와 함께 양양지강에서 반정의 깃발을 들었다. 이 반란 세력은 4만 명으로 불어났고 사천 섬서 지방의 백령교도들도 왕총아에 호응했다. 청군의 토벌 작전에 왕총아는 수백 명을 한 단위로 편성하여 게릴라 작전을 폈다. 패전에 애가 탄 청군은 천수를 바꾸었다. 농민을 강제로 집결시켜 농민과 백령교도의 연락을 단절시켜 고립시켰다. 이에 따라 백령교 반란군은 농민 지원을 받을 길이 막혔다.
3년째로 접어들면서 왕총화의 전세는 불리해져 갔다. 호북 군서연에서 왕총화와 요지부가 이끄는 반란군이 정문에 포위되었다. 결국 왕총화와 다른 장수들은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왕총화의 나이 22세였고 반란을 일으킨 지 3년째였다. 왕총화가 죽은 후에도 백령교의 반란은 진압되지 않은 채 가경 9년 8월까지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10년 후에는 한동안 잠잠해 있던 백령교 개통의 반란이 다시 일어나 북경의 거리를 혼란으로 몰았다. 가경 18년 1813년 임청과 이문성을 영수로 하는 천리교 도들이 하남 하북에서 반란을 일으켜 습격했다. 200명의 교도를 중심으로 한 반란군이 두 길로 나누어 북경의 자금성을 공략했다. 황궁수 비하는 청군과 공반응전이 벌어지는 동안 반란군이 쏜 화살이 자금성의 용종문이라 쓴 액자에 꽂혔다. 그 꽂힌 화살 쪽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격전상을 대변한다. 싸움의 결과는 반란군의 실패다. 임청은 체포되어 능지처참 당하고 이문성은 자결했다. 이문성의 아내 장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청군의 기세를 위축시켰으나 그것도 일시적이었다. 아편 전쟁. 청나라 내정이 불안한 가운데 서양에서는 거센 바람이 일었다. 청나라에서는 황제 등이 중화사상에 도취되어 바람에 무감각했다. 당시 정세를 보면 지리상의 발견 이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은 항로의 개척과 교육을 시도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창립하여 1689년부터 중국과 무역을 시작했다.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수입했는데 수지가 맞지 않아 수지를 맞추기 위해 아편을 수출하기로 한다. 아편 흡입이 유행되고 있음을 안 옹정제 조정에서는 옹정 7년 1729년 아편금지법을 제정했고 9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편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편흡연은 급격히 유행하여 민간에서와 관료들 사이에서 흡연자가 증가했다. 인종 가경제가 제2 25년에 죽고 그 뒤를 이어 선종 도광제가 제2에 오르자 조정의 정치 문제는 아편 문제로 집약되었다. 아편 수입량 증가 추세를 보면 가경 21년에 5,000상자, 도광 4년에 12,000상자, 도광 10년에 20,000상자였다. 아편 전쟁 직전인 1838년에는 40,000상자를 초과했다. 청나라 조정은 어떻게 하면 아편을 피우는 버릇을 버리게 할 것인지, 어떻게 영국인의 아편 밀수를 금지시킬 것인지, 어떻게 은혜 유출을 막아 국내 경제를 안정시킬지 고민하고 있었다. 먼저 황작자 등이 주장하는 의견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정 중신의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다. 소수 의견이지만 해금론을 주장하는 헌해제도 있었다. 헌해제의 주장은 아편의 수입을 금했기 때문에 암거래가 이루어지고 값이 올라간다고 본 것이다. 도광제의 조정 중신은 아편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영국은 이렇게 말했다. 아편은 엄연한 상품으로 원하는 자가 있으니 파는 자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청나라가 진정 아편 무역을 금지시키고자 한다면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을 단속하면 된다. 결국 영국 사람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광제는 호북과 호남에서 아편을 언금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임칙서를 양광 총독에 임명하여 흠차 대신으로 광주에 파견했다. 임칙서는 많은 명사를 배출한 복권대생으로 엄격했다. 그가 태어날 때 소낙비를 피해 복권순무 소사 중이 그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임칙서의 아버지가 서문수를 닮으란 뜻에서 칙서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소망대로 서순무를 닮아서 했는지 총명하여 27세 때 진사시에 합격했다. 흠차 대신으로 부임하는 임칙서는 그의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동생이 아편 중독으로 폐인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아편에 대한 인식이 엄격했다. 임칙서가 광주에 도착한 것은 노광 19년 1839년 1월 25일이고 나이 52세 때였다. 임칙서의 규제에 의해 아편이 몰수되고 해체되자 영국은 아편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남경조약을 맺는다.